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캐나다 G7 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선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했고 영국, 인도 정상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조금 전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회원국과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G7 회원국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일부 세부 품목 조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과 국방,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For your support in relation to Ukraine in the Russian-Ukraine conflict. So lots for us to discuss, but it's a privileg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meet and to discuss. FTA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영국, EU와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고 안토니오 구테레시 UN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방금 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교류 6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공조가 지역과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과 별도 일정으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괜히 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6천 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전투 병력이 아닌 공병과 건설 인력으로 전해졌는데 무기와 병력 지원에 이어 재건 인력까지 추가 파견하면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더욱 밀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북한이 추가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병력은 공병 1,000명과 2개 여단 규모의 군사건설 인력 5,000명 등 모두 6,000명. 파견 병력은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5000 человек, объединенные в одну дивизию вое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2024년 10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추가 파견 결정으로 지금까지 모두 2만 1,000명의 군인과 노동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셈입니다. 특히 파병되는 북한 공병은 진지 구축 등 기술적 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과 함께 잠수함과 미사일, 군사위성 등과 관련 첨단 군사 기술을 추가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는 이미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 대가로 러시아의 명문화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대가 지원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여야가 오늘은 증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채무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이어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와 관련한 수상한 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오늘 인사청문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채권자 강모 씨 등 20여 명 채택을 주장합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과 25일 실시되는데 쟁점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새 자산이 7억 9,600만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추징금 납부와 헌금, 아들 유학비까지 지출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입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친이 소유한 목동 소재 빌라 거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설립한 사단법인 임원 이모 씨가 2019년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한 달여 뒤 후보자 배우자가 2억 5천만 원에 다시 계약했고 이듬해엔 장모가 다시 2억 8천만 원에 계약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상 거래가 맞는지 임대차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 제기에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이루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좀 지연된 거 아니냐는 평가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만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뭐 나름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 양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뭐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의 사정이나 또는 미국의 사정상 양측의 입장을 좀 그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지 전화 통화 내용만 놓고 보면 양 대통령과 정상 간의 이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두 분이 골프 회동까지도 약속하는 등 첫 전화 통화 치고는 상당히 또 양측에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시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면하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상 약식이지만 양자 회담도 추진이 됐었고 성사가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사정상으로 이제 급거 귀국을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좀 안타까운, 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양자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대를 통해서도 이제 얼마든지 빠른 그 회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통들이 알려졌고 특히 어제 그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약식 회동이 취소될 때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이 그 좀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신뢰는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는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그 G7 회의 일정상 보면 이제 회원국 먼저 별도의 세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청국이 거기에 이제 참가한 세션이 지금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하고는 못하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순위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통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고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배려가 좀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스케줄을 못 잡았다는 부분이 하나 아쉬워요. 이제 저희가 뭐 나토 회의가 있지만 나토 회의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참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전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별도로 미국을 방문해서 이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7월 8일 이전에 잡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예. 그 일정을 한번 스케줄을 잡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약식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조금 전 첫 한일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뭐 과거사 문제 같은 미묘한 문제들이 좀 논의될 것이냐 이런 점들이 관심이었는데 지금 뭐 내용들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일 관계는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실용적인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의 이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회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한미일 이런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본과의 우리나라가 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선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치들을 내놓음으로써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과거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한일 관계 전략에 대해서는 뭐 우려와 기대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첫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뭐 약식회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표정도 안 좋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근데 저 부분은 아마 일본이 이제 다음 달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실용 외교를 같이 추진하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해놓고 아마 일본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라고 하면 이제 국익, 사실 대외 외교적 또는 경제적 국익을 토대로 해서 외교를 펴나가자 이런 취지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지 말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보 정부 시절에는 항상 대일 문제를 이제 국내 정치적인 민감함을 의식해가면서 정책 교조를 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잘 관리 잘 해나가신다면 사실은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본인의 신념을 투영한 대일 외교 정책 기조를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고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후 만나가지고 정상적인 뭐 미국에 대한 관세 협정에 공동 대응하는 식의 일단 지금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걸 위해서는 이제 셔틀 외교를 지속해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한 성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웃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웃는 모습이 잘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합의했지만 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의 상처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쌓으려는 저렴한 공격.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금전 관련해서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과거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단법인 임원을 맡았던 인사, 건설업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이후에는 또 김 후보자의 장모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빌라에 건설업자, 배우자, 장모 이렇게 잇따라 전세 계약을 맺은 걸 두고 지금 야권에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맞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그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김민석 후보자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얼마든지 뭐 문제 제기라든지 의혹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또 충분하게 해명하고 소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대부분이 너무나 좀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또는 그 의혹을 제기해놓고 그 의혹을 너무나 부풀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무슨 어떤 여론 재판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오로지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같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서 다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좀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지금 이 빌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결국 전세 자금 형태로 이 건설업자가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거래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이상한 거래죠. 저희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제기된 의혹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미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하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이상한 의혹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소명은 청문회 당시에 해도 되는데 예. 해명 자체를 불충분하게 해요. 해명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명 자체가 두루뭉술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의 정치보복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측면이 있고 이 전세 계약을 보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소위 임대차 계약인데 채권적 전세인데 예. 문제는 2019년도 3월 달에 김 후보자하고 관련 있는 이모 씨의 회사가 여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가 전세 계약 체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해당 빌라의 규모 자체는 김 후보자의 모친의 재산 신고사항을 보면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곳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건 양립 불가능한 전세 계약인데 2019년도 3월 달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죠. 그럼 김 후보자 엄마한테 전세금이 들어갔겠죠. 2억입니다. 예. 그 해당 시세는 1억 한 9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인데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김 후보자의 부인께서 거기에 똑같은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 사이로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는 의미는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모 씨라는 그 회사가 최우선 변제권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전입신고 거기 안 하고 이분이 합니다. 와이프가 해요. 부인이. 그것도 이상하죠. 그다음에 1년 뒤에는 또 김 후보자의 장모께서 해당 빌라에 또 전세 계약을 체결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자, 김 후보자 장모와 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후 그 김 후보자의 지인인 이모 씨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럼 이게 2억 원을 갖다가 오히려 준 것이 아니냐 전사계약이라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예. 그래서 김 후보자의 부인께서 나중에 다시 거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모 씨가 거기에 경매 신청 등 이런 걸 할 것에 대비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가 둘 중에 하나는 허위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2억 원이라는 부분을 정치자금인데 이것을 전세자금인 양 포장해서 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여기 2019년도 3월인데 2020년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당시에 당선이 돼서 오랜만에 돌아와요. 예. 그래서 1년에 이런 정치 일정이나 또는 거래사항의 이상함 등을 감안할 때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세한 해명을 하셔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지금 김 후보자의 어떤 자금의 저수지로 지목이 되는 스폰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모 씨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합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예.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이제 회의를 열어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협의를 거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강모 씨에 대해서 이 저수지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분에 대해서 증인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민주당이 쉽게 채택에 동의할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된다라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혹을 후보자를 망신 주기 위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후보들 이 증인들을 신청한다. 일전에는 뭐 후보자의 가족들까지도 다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증인을 신청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특위에서 결론들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명확하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인사잖아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총리 후보자에 내정했다는 기사가 취임 직후에 나오면서 사실상 1호 인사처럼 되어 있는데 1호 인사가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정권에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호 인사가 낙마한 경우는 굉장히 많죠. 특히 총리나 헌재 소장 후보자 등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1호 인사인지 2호 인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결격 사유에 중대함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는 10개 저희가 내세웠지만 사실 이게 카테고리로 합치면 한 100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위장전입 문제도 있어요. 그 강모 씨라는 부분의 오피스텔에 김 후보자와 자녀분이 거기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거 여의도에 이것도 위장전입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통신조회 내역을 좀 내라. 거기서 실제 통신을 했는지 이런 소위 말하면 생활 반응이 있는 것들을 입증해라. 그거 제출하면 될 거예요. 나 거기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위장전입 문제 지역구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 있는 것이고. 뭐 저희가 반미 그다음에 판결문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최근에 해명하신 것 중에 세금을 빨리 내야 돼서 세금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징금은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추징금은 저 올해 둬도 되는데 저희가 증여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돼서 30%를 내요. 그러면 2억에 7억에 9억에 30% 정도를 또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지출력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지출력까지 더한다 그러면 12억을 지출했는데 도대체 그 자금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해명 여지가 더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해명은 안 되고 오히려 해명해야 될 부분만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도 하루 더 늘리자고 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족에 대한 증인 신청 좀 몰라도 최소한 강모 씨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최근 부친의 빌라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이모 씨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몇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실규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는요.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 총리 지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것이고 청문회를 통과해 갈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뚫고 가야 되는 데에서 필요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높이 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물론 일부 문제가 있고 본인이 반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그 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충분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내륙 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출근길 기온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22도로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습도가 높아 벌써부터 후덥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를 비롯해 광주와 포항은 32도가 전망됩니다.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땡볕 더위가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야외 활동에 각별한 당부가 주의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근길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밤부터는 장마도 시작된다고요? 네, 이 지난주 제주에서는 이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전망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제주와 남해에 위치해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다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부에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문홍주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어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특검보는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언론 브리핑 등을 담당합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파일에 김건희 여사가 수익이 나면 40%를 주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로 좀 활용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난 4월에 서울고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취가 수백 개가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녹취는 해당 그 증권사의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가 있었던 이 회사에게 이 40%의 수익을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녹취가 나온 것으로 나와서 지금 그게 굉장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중앙지검에서 작년 10월에 무혐의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의 이유가 어떠한 수익 보장이라든지 이런 약속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녹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되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있고 또 그 통화를 했었던 증권사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판단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검찰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에서는 이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기소에서 기소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검이 발족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특검에서는 관련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증거, 특히나 이제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었는데 이런 수익 보장 약정을 했다라는 녹음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수사 전에 검찰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출범이 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특검에게 모든 수사 자료를 넘기고 오히려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특검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중앙지검과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에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비화폰을 통해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영부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것도 좀 독특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비화폰을 가지고서 한 10여 차례 정도밖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번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인데 이 시기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가 아니라 본인의 그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17일 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는 일단 먼저 김건희 여사가 김주현 수석에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일단 끊은 뒤에 3분 뒤에 김주현 수석이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총 33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비화폰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었다라는 기록 자체는 있지만 뭐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든 혹은 나중에 특검이 되던 간에 수사를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고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묵비권 같은 것들을 행사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김주현 수석이 이 통화 전후로 누구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특히 중간에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잖아요. 그 3분 동안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방해 의혹 등이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비화폰의 특성상 녹음 파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통한 어떤 대화 당사자 간에 일단 진술밖에는 없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범죄를 특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술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그 수사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 등이 특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대화자, 당시 통화를 했던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이 일단은 진술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어떤 범죄다, 수사 방해 의혹 아직 머물러 있을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특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될 텐데 아마 이 대화자 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할 민중기 특별검사 김 여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입원을 해서 대면 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사 방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입원을 했잖아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어떻게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은 민중기 특검이 언론을 상대로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번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검이나 검찰 측으로는 정식으로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소환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전화를 해서 몸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나 정식적인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사기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통해서 진단서나 추가적인 자료들이 먼저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특검의 판단 하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 측에서는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일단은 뭐 내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응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뭐 의견서 제출할 거다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이렇게 체포에 대해서 불응을 한다. 네. 조사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을 두 한다. 번째잖아요. 예, 라고 한다면 기본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고요. 아무래도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그냥 피의자의 예. 어떤 태도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좀 강제 구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서대로 그냥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여파로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액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5월 수출액이 27% 넘게 급감하면서 자동차 관세가 시작된 4월보다 5월의 감소폭이 더 커졌는데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보낸 자동차 수출액이 27% 넘게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시작된 4월보다도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25%인 자동차 관세를 추가 인상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관세 충격이 커지자 각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추며 첫 번째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Our really important agreement, and so this is a very good day for both our countries. A real. 하지만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과 달리 한국은 무역 흑자국이어서 협상이 훨씬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이건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랄까요?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 이어 수출품 대부분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발효 시점도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은 잇따라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서지용 삼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생지원금 일단 핵심은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민생지원금 이제 보편 지급, 차등 지급, 혼합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먼저 지급 방법은 2차에 걸쳐서 지급되고요.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최초 15만 원, 추가 지원금 10만 원, 그래서 25만 원이 이제 지급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최초에 30만 원, 이제 추가 10만 원에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초 40, 그다음에 추가 네.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규모 추경이 한 183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지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구당 네. 4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지급이 그렇죠.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그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는 2차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민생지원금이 소비진자 또 소비지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진자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의 코로나19 예. 사태 때도 보게 되면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 바로 소비 이제 진작 효과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민생지원금 지급 당시 이후에 네. 민간 소비가 분기 기준으로 1.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도 결과적으로 7.3%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직접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민생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에 집중이 돼야 민생 회복의 효과가 더 크고 뭐 재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지원금 플러스 이제 차등 적용하는 부분들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논란은 이제 그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분한테 1차에 15만 원씩 지급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긴 하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어려운 분들한테 더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그 같은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그분만 이제 배제시킨다 그러면 이분이 좀 어떤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분들도 있고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데 정부에 대한 지원금 하나도 못 받는 게 문제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절하게 어떤 형평성과 그런 그 차등 적용하는 걸 좀 고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소비가 계속 악화되면서 소비 판매액 지수가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지급을 통해서 추후에 민간 소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 지원금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생지원금 어떻게 또 펼쳐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볼게요.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 집값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권 말고 비강남권, 뭐 마포구, 양천구 이 일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정부 시기에 집값 폭등보다 지금이 더 오름세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심리 때문인 건가요? 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4년 내 최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 요인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권에서 사실은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투자 수요를 자극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강남권 외에 이제 양천구나 이제 이른바 마용성 지역 이런 지역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일종의 그 토지 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사실 실수요자 아니게 되면은 주택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투기 거래자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제 몰려가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 고려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이제 이자 부담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이때 좀 받아야 된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정부의 어떤 정책 실기도 있는데 일단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 DSR. 1억 이상 받는 분들한테 스트레스 DSR 3단계 1.5% 가상금리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일단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아파트 매매도 오르고 있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전세,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 상승 불씨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이렇게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수도권에 출근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과천, 성남, 성담 분당에 있는 분들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1주 동안에 성남, 과천, 그다음에 이제 분당 이쪽 지역에 한 0.35%, 0.40% 사이로 올랐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집값 보게 되면 5년 내에 약 4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서울에 집 구입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속될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 집값 또 오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제기된다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오히려 갭 투자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문제는 또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묵거려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투기 거래 해당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인들은 우리나라 고액 전세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이 어려우니까 개인 간 대출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집을 대여해주고 그만큼 이제 대출을 받는 사인 간 거래가 이제 갭 투자죠. 그러니까 주택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실 마땅한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택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강남권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갭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마용성이나 이런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책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일종의 뭐 페널티 성격의 어떤 제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뭐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은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 최초의 주택 구입하는 분들, 그다음에 신혼 가구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말고 실제로 수요가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 한도 재조정, 상향 조정해주고 DSR도 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좀 구체적인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을 때 실수요자가 이런 갭 투자로부터 조금 어떤 피해를 보여준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에 최고 지도자 은신처를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 등 본격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일정보다 일찍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엔 무조건 항복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 상공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 그 주체를 우리라고 표현해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 공습작전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미 국가안보회의에선 미군을 동원한 이란 핵시설 타격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이란 우라늄 농축을 끝낼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미 CNN 방송은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타격에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F-16 등 전투기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고 공중 급유기 30여 대 등 항공 전력도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핵시설 파괴의 지연만 해도 사실상 참전이어서 확전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통일과 나눔재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분단 80년의 성찰과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모여서 달라진 남북 상황을 진단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채연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통일이 없는 한 온전한 광복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이 분단 80년을 성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 분단 상태를 오히려 당연시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첫 발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통일의 필요성을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국민적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일을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의미 있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형태로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 안 갖는다는 거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분단 80년을 겪으며 북한은 폐쇄 경제의 몰락을 겪었지만 한국도 분단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경제든 남한 경제든 1945년에 하나였던 경제가 둘로 갈라지던 순간부터 이미 우리 성장에는 한계가.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 교육과 남북 접촉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을 또는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여러 다른 내용들도 지원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도적 기반을 학자들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온탕 냉탕을 오가는 모습이 아닌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도그쇼에 참가한 강아지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양재에서 애견인들이 참가한 국제 도그쇼가 열렸는데요. 각양각색의 반려견들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털뭉치 같은 외모를 가진 강아지죠. 비숑 프리제 여러 마리가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는지 주인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강아지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참가견은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기 전 주인으로부터 털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애견연맹과 국제애견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서울 FCI 도그쇼는 1989년부터 시작해 30년 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반려견들이 엄청난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참가하는 반려견의 숫자도 늘고 있다고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매년 10,000에서 15,000마리의 반려견들이 출전합니다. 한 심사위원이 출전견의 치아를 만져보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는 심사위원의 손길을 받으며 털의 상태, 골격, 크기 등을 심사받고 있는데요. 도그쇼는 단순히 아름다운 개를 뽑는 대회가 아닌 견종의 특성을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출전한 반려견 모두 우수한 혈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6월 중순을 지나는 요즘 날은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이 31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에 강한 자외선까지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짙은 오존 농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자욱한 안개가 껴 있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강원 내륙과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 32도, 제주와 창원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난주 제주에 시작된 장마에 이어서 주 후반부터 남부와 중부지방에도 정체전선이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호우 경보급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30도 넘는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